안녕하십니까. 네, 서울대학교 최창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그리고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캐나다에서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UN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그 중에서도 조류, 제가 연구하는 철새의 감소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WWF 홍윤희 사무총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 WWF에서 지구 생명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요. 지금까지 계속 나온 것처럼 야생동물의 전체 69%가 1970년 이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970년대에 100마리가 있었다면 지금은 평균적으로 31마리의 야생동물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속도의 생물 다양성의 감소 현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새는 어떨까요? 새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날개가 있고 이동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새는 보전 상태가 다른 동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들도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북미에서 새들이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밑에 보시는 그래프인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1970년대 이후 북미, 즉 미국과 캐나다 아주 환경운동이 그리고 조류 보호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국가에서도 지난 50년간 전체 조류의 30%, 개체수로 따지자면 29억 마리가 글자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라지는 추세는 각 분류군별, 각 지역별, 서식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산새들부터 시작해서 갯벌의 감소로 위협을 받는 도유 물대새와 초지에서 사는 새들의 감소 추세가 뚜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일부 야생동물들은 이러한 생물 다양성 위기에서도 일부는 개체수가 잘 증가를 해서 성공적으로 개체수가 인간이 만든 환경에 잘 적응을 해서 개체수가 증가를 하는 것처럼 일부 조류는 개체수가 증가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조류가 증가를 했을까요? 1970년대 이후 개체수 변동을 살펴보면 오리 기러기류와 맹금류는 오히려 개체수가 증가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1940년대부터 꿈의 살충제라고 알려졌던 DDT나 각종 농약, 화학약품에 의해서 맹금류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DDT는 생물 농축에 의해서 많은 야생동물들, 그 중에서도 가장 고차 소비자인 맹금류들은 개체수가 급감을 했었고, 이러한 맹금류들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이 1970년대 이후 꾸준하게 성과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맹금류는 보존 활동의 성과로 많은 개체수가 복원이 되는, 증가를 한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복원이 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오리 기러기류는 어떨까요? 우리가 습지 보존 활동이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됨에 따라서 많은 습지가 복원이 되고 보호되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습지 조류의 개체수 증가율은 크진 않지만 오히려 오리 기러기류는 크게 증가를 했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습지의 보호 활동이 성과를 이루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연 습지가 훼손되고 농경지가 늘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경지를 만들므로써 더 양이 많고 질이 좋은 농작물을 만들게 되고 오리와 기러기들은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은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오리류와 기러기류는 추수가 끝난 이후 논에 떨어진 낙곡을 먹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기러기류들은 개체수가 60% 정도 증가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히려 감소하는 종들을 볼까요? 도요 물대새류, 우리나라와 같이 넓은 갯벌에 의존하는 도요 물대새들은 갯벌의 감소에 의해서 크게 피해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이 바로 초지성 조류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곤충을 먹는 조류가 있습니다. 자, 초지성 조류는 왜 이렇게 빠르게 감소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초지, 우리나라에서 초지를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골프장이 초지일까요? 초지는 그냥 넓게 펼쳐져 있는 땅이고 풀이 듬성듬성 나 있는 그냥 노는 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기도 쉽고 개발 압력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초지들이 이미 인간의 거주지나 농경지 또는 방목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서식하는 초지성 조류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받은 것이죠. 동시에 이러한 초지들이 농경지로 바뀜으로써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농약이나 비료나 화학약품들에 의해서 많은 수의 곤충들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서식지 훼손과 곤충의 감소로 인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곤충을 잡아먹는 새들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은 것이죠. 자, 그런 새가 뭐가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비입니다. 혹시 올해 제비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3분이나 보셨네요. 예,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1990년대에 서울의 관악 캠퍼스에서 새들을 조사를 할 때 제비의 개체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냥 많다라고만 기록을 했고 학생회관이라든가 대학 본부에서도 제비라든가 또는 귀제비들이 20쌍씩 이렇게 집을 지어서 번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딱 3년 동안 학교를 비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2년에 학교를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많던 제비들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제비는 왜 감소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초지의 감소, 곤충의 감소도 있지만 제비들이 번식하는 곳은 보통 사람이 사는 인가, 처마가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주로 번식을 하죠. 요즘 지어지는 건물들은 다 어떨까요? 외벽에 전부 다 유리로 있고 처마가 없는 그러한 형태로 집이 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서식 환경도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번식할 곳이 없어져서 과연 제비들이 사라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곤충의 감소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주유소에 가시면 앞 유리창을 닦는 이런 유리닦개가 무료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왜 그럴까요? 거기는 밤이건 낮이건 운전을 하고 나면 앞 유리창에 붙은 벌레들을 닦아내기 위해서 주유소에 들릴 때마다 앞 유리창을 닦아줘야 되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야간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느 정도 약간 묻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벌레가 유리창에 묻어서 이걸 닦는 계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벌레가 없는 세상, 정말 깨끗한 세상일까요? 이런 곤충의 감소는 우리가 어떤 곤충이 또는 어떤 미생물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우리가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책으로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항상 볼 수 있었던, 우리가 항상 새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숲이 어느 순간 조용해지는 순간에 우리는 생물 다양성을 더 실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조류는 우리가 가장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생물 다양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생물인 동시에 가장 다양한 육상 척추동물, 즉 야생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류를 관찰함으로써 우리 지구의 생물 다양성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새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제비도 철새이죠. 우리나라부터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같은 지역까지 굉장히 12,000km 이상을 이동하는 그런 철새들입니다. 이처럼 이동성을 가진 철새들은 전 세계에 있는 11,000여 종의 조류 중에 약 40%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중에 20% 정도, 전체 조류의 20% 정도는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는 장거리 이동 철새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큰 뒷부리 도요는 바로 그 장거리 이동 철새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과학자들이 이 큰 뒷부리 도요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아주 작은 인공위성 추적 장치를 붙여서 이동을 조사를 했습니다. 3월 말이 돼서 이제 남반구 뉴질랜드의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 큰 뒷부리 도요들이 뉴질랜드를 떠나서 11,000km를 날아서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의 압록강 하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열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날아온 거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여기서 몸을 추스린 후에 약 6일에 걸쳐 8,000km를 더 날아서 이들이 번식을 할 수 있는 알래스카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낳고 이제 북극권에 다시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 큰 뒷부리도에는 어떻게 할까요? 알래스카를 떠나서 태평양을 건너서 뉴질랜드로 논스톱 비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13,500km를 열을 1시간 동안 날아서 호주 남부에 있는 태즈마니아 섬까지 이동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척추동물, 야생동물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운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거리 이동 철새는 여름을 쫓아가는, 태양을 쫓아다니는 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태평양을 건너는 도중에 바람이나 태풍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오래 뛰어보신 시간 기록은 얼마나 될까요? 자, 지금 손바닥에 앉아있는 작은 새는 노랑 눈썹 솔새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시베리아의 숲에서 번식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설악산이나 전봉산과 같은 고산 지역에 번식을 하는 새입니다. 자, 이 새도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하고 나면 서해를 건너서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말레이시아 지역, 태국 지역까지 이동을 하는 철새입니다. 이 새의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선물이 없지만 어느 정도 될까요? 뭐 대략 30g, 6g입니다. 가장 평균적으로 10g 정도가 되고요. 좀 많이 먹은 애는 12g 정도입니다. 6g에서 10g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6g이라면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6g 정도가 됩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의 무게 또는 2개 정도의 무게 있는 새가 바람이 부는 서해를 왕복을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람이 한번 불면 얘네들은 휩쓸려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이 새가 어떤 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여름에 어디서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죠. 맞습니다. 뻐꾸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이 등에 안테나 보이시죠? 안테나 보이시죠? 작은 인공위성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해서 이 뻐꾸기들이 어디서 겨울을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떠나서 서해를 통과해서 중국, 인도로 간 다음에 인도양을 통과해서 아프리카 동부, 케냐나 탄자니아까지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죠. 이들의 이동 거리는 2만 킬로미터, 즉 우리나라 전 지구 둘레의 절반 정도를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3마리의 인공위성 궤적을 성공적으로 추적했는데 한 마리는 목포 인근에서 방음벽을 충돌해서 죽었습니다. 2만 킬로미터 이동을 마치고 자기의 번식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거죠. 자, 철새가 살려면 우리나라에서의 방음벽 충돌이나 유리창 충돌도 극복을 해야 되고 서해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 인도양에서 일어나는 기류의 방향,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아프리카에 있는 밀렵의 위협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극복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검은머리 촉새라는 새입니다. 마치 참새처럼 생겼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지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번식지의 분포가 굉장히 넓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중에서 아주 흔한 슈퍼 어분던트한 새라고 알려져 있던 종인데요. 얘네들의 월동지는 단 이 지역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럽에 번식하는 검은머리 촉새가 바로 네팔이나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말라야 산맥을 건널 수 있는 새들도 있지만 이 새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를 합니다. 캄차카에도 북해도에서 번식한 새들도 전부 다 중국 동부를 따라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월동지역으로 가게 되죠. 지금 여기에 있는 노란색 원들이 바로 이러한 검은머리 촉새에 대한 대규모 밀렵이 발생하는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검은머리 촉새인데요. 광둥성에서만 연간 100만 마리의 검은머리 촉새가 잡혀서 식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동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밀렵에 의해서
검은머리 촉새가 더 이상 개체군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현재 검은머리 촉새는 판다와 같은 국가 1급 보호동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새 보이시나요? 이것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요. 제비가 들어 있습니다. 제비가 여기 왜 들어 있을까요?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방사를 하기 위한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많은 제비가 포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비들은 특성상 하루나 이틀 먹지 못하면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팔리지 않은 제비들은 그 자리에서 죽거나 다시 날려준다 하더라도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흰뺨 검둥오리인데요. 뭔가에 뜯어먹힌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안에 벽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밀렵을 하기 위해서 벽시에 농약을 묻혀서 뿌려놓은 밀렵군이 미처 수거하기 전에 다른 새나 포식동물이 흰뺨검둥어, 죽어있는 흰뺨검둥어를 먹은 것입니다. 결국 흰뺨검둥어도 죽었지만 이들을 포식하는 상위 포식자 역시 2차 중독, 농약에 의한 2차 중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인위적인 밀렵, 다양한 요인에 의한 인위적인 밀렵과 남획이 여전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노랑턱 맷새가 새매를 피하기 위해서 날아가다가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었고 이를 따라가던 새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같이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검은목 두루미인데요. 보시면 날개가 부러져서 잘려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요? 지금 뒤에 보시다시피 통전탑이 있고 전선이 있고 풍력단지가 있습니다. 조류는 지난 1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하늘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장애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친환경 에너지로 알려진 풍력 발전기에 수많은 새들과 그리고 박쥐들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결국 우리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생물 다양성 감소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1대1로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철새들의 이동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요. 그중에서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맷새류라고 하는 참새 정도의 작은 새들입니다.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검은머리 촉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의 이런 맷새류가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얘네들이 주로 서식하는 지역에 새 그물을 치고 새들을 안전하게 포획을 합니다. 그리고 새들에게 이런 개체 인식 번호가 붙여진 알루미늄 가락지를 부착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색 가락지도 부착을 해서 얘네들을 다시 날려보내게 됩니다. 아주 추적 장치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기술 개발이 작은 새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개발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날려준 이러한 인식표를 가진 새들이 다른 나라에서 포획이 되게 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리고 얘네들 수명이나 생존율 등을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지금은 돌아가신 경희대 원병호 교수님께서 운영하던 이런 가락지를 부착하던 현장입니다. 오두막을 이렇게 활용을 하셨죠. 이것은 저희 연구팀이 이용하는 장면인데요. 보시다시피 텐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 캠핑 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연구할 수 있는 여건들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추적 장치들도 꾸준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자, 하지만 우리가 맷새류들을 얼마나 잡았는지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추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말에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잡힌 맷새류들의 수량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특히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는 쑥새나 꽃가참새의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1960년대 말에는 약 10년 기간 동안 쑥새 6만 마리와 꽃가참새 4만 7천여 마리를 포획을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10년을 연구를 한다 해도 쑥새는 1200마리, 꽃가참새는 1500마리 정도밖에 포획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절대 저희가 포획을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연구를 할 수 있는 대상, 이 메세류, 가장 흔하게 우리 마을 주변에 있어야 할 철새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그렇다면 1997년 이후로 약 20여 년, 25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흔한 여름 철새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50여 종의 산새류들의 개체군 변동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50여 종 중에 20종이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흔하게 전국적으로 흔하게 도래를 했던 청호반새는 95%가 감소를 했고, 우리나라 숲에서 흔히 관찰되는 흰눈썹 황금새도 50%, 그리고 마을 주변에서 작은 곤충이나 새를 잡아먹던 노랑 떼까치라는 종도 50%가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10여 종은 개체수가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보다 2배 이상, 전체의 40%에 있는 흔한 번식 조류들이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죠. 자,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노랑 떼까치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랑 떼까치가 왜 우리 마을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시골에서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1910년에서 2000년, 즉 지난 세기 동안에 이 노랑 떼까치는 일본 내의 혼슈 그리고 홋카이도 지역에서 흔하게 번식하는 터세였는데요. 2010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혼슈의 한 곳 그리고 홋카이도의 한 곳에서만 번식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멸종위종 1급으로 지정을 해서 이 종을 보호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멸종위종으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자, 일본에서 이런 개체수 감소를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 서식지 변화, 먹이의 변화 이런 것들도 추정을 할 수 있겠지만 1997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해서 이 산불이 2년 이상 지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지역에서 대기 오염도 발생을 했죠. 이 인도네시아 산불이 발생하자마자 일본의 특정 지역에서 번식하는 노랑떼까치의 개체수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북유럽의 숲을 아무리 잘 보호한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서 그 종을 잡아 죽인다든가 밀렵을 한다든가, 또나 한 지역에 아무리 잘 서식지가 보호된다고 해도 이들 월동지가 파괴돼 버리면 이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즉 한 나라의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물 다양성이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는 일로 인해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 전 세계 철새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또는 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종들이 우리나라를 번식지, 월동지 또는 통과 지역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철새들은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이런 철새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한 지역에서 보호종으로 보호받는다 하더라도 국경선을 넘는 순간 그 종은 밀렵이나 또는 수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지구 둘레의 40%를 한 번에 이동하는 큰 뒷부리도요, 태평양을 건너는 큰 뒷부리도요를 볼까요? 큰 뒷부리도요는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 뉴질랜드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에 일어나는 서해안의 갯벌의 변화, 갯벌의 소실, 그리고 알래스카에 일어나고 있는 북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함께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일어나는 것처럼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산새들이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철새들 그리고 산새들의 변화들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철새들의 경우에 어디서 번식하고 어디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를 해야만 어느 국가와 협력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이 개체수가 증가를 하는지 감소를 하는지 알아야만, 또한 감소한다면
그 감소 원인은 무엇이고 그런 위협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딘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 지역의 보호 활동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수의 과학자만으로는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관찰 기록을 공유하는 이러한 시민과학적인 방법들은 철새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관련된 철새의 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철새를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이런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